가게 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 각도기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동의말 여러분, 그리고 10만 금융연사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자, 1월 26일 월요일, 드디어 코스닥마저 불이 붙은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이제 이성보다는 감성이 앞서는 시장이 시작되었다고 표현할 수 있겠죠. 왜냐면 조금 이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은 어떤 감성적 터치 외에는 현재의 이 상황들을 사실 정확하게 설명할 수 없다. 자, 그러나 우리 과거에서도 말씀드렸죠. 한 10번 넘게 말씀드렸던 2000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디지털 조선이 배를 잘 만들어요. 대우조선이 배를 잘 만들어요. 이랬던 때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진짜로 디지털 조선이 올랐어요. 배에 오르는 것처럼. 네. 그러니까 뭐랄까요? 합리적 의사결정 외에 어떤 기대감으로 만든, 그 다음에 꿈으로 만드는 주가는 가장 무서운 열기를 뿜어댑니다. 우리는 언제 그걸 봤죠? 네, 2022년 2차 전지에서 맹목적인 쏠림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후폭풍은 매우 심각했었죠. 자, 제가 보기에는 그런 흐름이 또 시작될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1000포인트까지는 괜찮아요. 그거는 뭐 어느 정도 뭐랄까요? 예쁜 몸짓으로 봐줄 수가 있는데, 수급을 여기서 더 넣어서 간다라는 건 우리가 부동산에서 했던 과오를 주식시장에서도 또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민주당 코스피 5000위원회 존경하는 위원분들에게 주의하라는, 조심하라는 당부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전체적인 시장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중간에 사이드카가 걸렸어요. 코스닥에 사이드카가 오전 중에 걸렸어요. 깜짝 놀랐는데 상승 사이드카가 걸렸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이 코스닥으로 넘어가자 코스피 거래소에서의 에너지가 몽땅 빠져서 저쪽으로 넘어갔죠. 자, 여기서 이제 오늘 보시면 수급 주체별 동향이 매우 중요한데요. 자, 코스피에서는 개인들이 사고 기관이 엄청 파는 걸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은 기관이 미친 규모로 샀죠? 2조 6천억? 자, 이거가 뭘까? ETF예요. 제가 보기엔. 그 중에서도 뭐가 지금 난리 났다? 레버리지. 자, 드디어 한민족이 돌아왔습니다. 레버리지의 민족이 돌아왔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26년 만에 목격하게 되는 대목이네요. 99년도에는 이게 일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상이 굉장히 긴 기간 갔어요. 그래서 여러분, 적정가가 왔지만 과열이 시작되면 적정가에서 두세 배도 갈 수 있는 게 심리가 이끄는 주식시장입니다. 1929년 미국 때도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밸류에이션을 측정하는 게 되게 무의미해질 수도 있다는 점은 감안하고 시장을 보셔야 되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의 입장은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죽지 않을 자리에 가야 한다. 중간에 반짝 빛이 나도 결국 죽을 자리는 가면 안 된다라는 게 저희 입장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한 1, 2년, 2, 3년 있다가 누가 생존하는지를 통해서 확인이 되실 거예요. 자, 오늘 전체 시장 맵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놀랍도록 하이닉스가 무려 4%나 빠졌어. 야, 그나마 삼성전자는 매기가 있어서 보합으로 선방을 한 거고요. 아침에 오르던 흐름들은 싹 다 빠졌고, 사상 최고치 근처에서부터 오히려 쫙 밀려버렸고, 하이닉스는 아침부터 오르지 못했다가 4%나 빠지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삼성 SDI는 2차 전지 상승과 더불어서 같이 상승을 하는 모습,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기대감. 근데 전고체 배터리가 그렇게 시간이 빨리 오는 건 아닌데도 어쨌든 기대감이 작동을 했고요. 오늘 현대차 그룹은 대대적으로 하락하는 양상을 보여줬고, 금융주들도 하락. 그 다음에 지주사들 오늘 크게 빠졌습니다. LS만이 올랐는데요. LS가 오른 이유는 있고, 그러면 LS 때문에 다른 주식은 빠진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바이오 주식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바이오가 거의 과반 가까이 되기 때문에 바이오 주식들은 절반적으로 코스닥 상승과 함께 매우 좋았고요. 자, 오른쪽에 보면 알테오젠을 위시한 관련 주식들도 매우 좋은 흐름들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은행 고시환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화환율이 1440원 80전으로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추가 강세가 나타났죠. 자, 그리고 일본 엔화에 대해서는 935원. 이 무슨 말인가요? 엔화가 더 강세였다라는 말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지난 주말 오늘은 일본 엔화가 전 세계 통화 중에 가장 강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원화도 따라갔지만 엔화만큼 못 갔다. 자, 중국 위안화에 대해서도 210 몇 원 하던 게 207원까지 원화가 강세 갔고, 유럽
유로화에 대비해서도 뭐 1,720원 가던 게 1,706원까지 원화가 강세로 가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추가로 강세되면 누가 먼저 태도가 바뀔까요? 조금 이따 그것도 한번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채금리 보도록 하죠. 국채금리도 굉장히 큰 폭으로 강세를 보여주었습니다. 5.5bp, 1.53%나 빠졌고요. 2년물도 4bp, 5년물도 4.7bp. 오랜만에 채권 시장이 기분 좋은 하루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요즘에 원자재 가격이 계속해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한국에서도 비철금속 주식들이 큰 폭의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무엇보다도 코리아 아이언이 은값 상승과 더불어서 10%대 중반의 초강세 흐름을 보여줬고 따라가는 흐름, 그리고 또 바이오 주식들이 코스닥 강세와 함께 좋은 모습, 2차 전지주도 코스닥 강세와 함께 좋은 모습 등등을 보여주는 모습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투자자별 매매 동향 살펴보고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죠. 오늘 국내 투자자들 순매수 외국인 투자자들 순매수 에코프로, BM, ABL바이오, 삼성전자, 카카오, 네이버였고요. 그 다음에 기관은 에코프로, BM, ABL바이오, 알테오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개인은 SK하이닉스, 코덱스 150, 레버리지, 삼성전자, 현대차 등을 매수를 했습니다. 자, 순매도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매도는 외국인은 SK하이닉스, 현대차, 두스엔에너빌리티, SDI, 하나오션, 삼성전자 우선주, 기관은 코스닥 150,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 등등. 그 다음에 다 ETF입니다. ETF가 많다는 건 액티브 기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즉, 액티브 기관은 죽었다. 우리 증시학도기 TV의 그 대표가 진행하고 있는 매트릭스 투자 자문은 액티브 기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우리는 아직 규모가 커서 규모가 크지 않아서 여기에 명함을 내밀 수 없는 상황이고요. 개인도 오늘 개인은 매도를 했습니다. 에코프로, BM, ABL바이오, 레인보우 로보틱스 등을 매도했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오늘 코스닥에 포모가 왔습니다. 하루에 지수가 7% 올라서 미쳤나? 실화냐?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동안에 고생 많이 하셨던 분들은 상당히 큰 진전을 보였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바이오, 2차 전지, 코스닥의 대형주들이 아주 큰 폭으로 올라가면서 사이드카가 발동을 했습니다. 한 그 기사의 내용을 보면 한 개인 투자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수가 이렇게 급하게 오르니까 지금 한 삼은 놓칠 것 같다는 생각에 뛰어들게 되었다라는 얘기. 그 다음에 레버리지 ETF 관련해서 오늘 폭주가 됐어요. 주문 폭주가 났는데 레버리지 ETF를 사려면 교육을 먼저 들어야 되거든요. 레버리지가 위험하다 뭐 이런 것들을 사전 온라인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서버 다운. 네. 서버 다운입니다. 접속 장애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레버리지 ETF 사려고 들어갔더니 사이트가 먹통이다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들렸던 하루였습니다. 자, 핵심 뭐죠? 정부에서 코스피 5,000을 달성하고 나서 코스피 5,000 위원회와 이렇게 대통령과 간담회 같은 걸 하면서 이제 민주당에서 이제 코스닥도 3,000포인트를 달성해야 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5,000포인트 달성했는데 3,000포인트 하는데 계산해보니까 지금부터는 3배 정도 오르는 거야? 2배가 더 오르는 거야? 우와, 그러니까 3배가 오르는 거야? 우와, 이거 가야지!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 증시학도 TV에서는 대체적으로 코스닥 상승에 대해서는 조금 되게 조금 냉정하죠. 그래서 조금 재수없게 보일 수도 있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 저의 길을 갈 거니까. 그리고 2, 3년 지나면 누구의 길이 옳았는지는 증명이 될 것이다. 지금 당장은 안 보인다. 그리고 또 조금 그 아련한 추억이 떠오르네요. 2차 전지의 추억이 떠오르면서 제가 앞으로 욕을 먹을 게 눈에 선하게 보입니다. 앞으로 정말 또 아마 쌍욕을 먹을 걸로 예상이 되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이제 너 때문에 돈을 못 벌었어. 저 따라오는 분은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저는 이제 98년, 99년, 2000년 장을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그때 아주 미친 장이었고요. 이런 게 그냥 매일 계속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 6개월, 1년 이런 흐름들이 어떤 느낌적으로 이런 어떤 7%가 상승이 계속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어떤 뜨거운 거 있잖아. 주식 지금 안 하면 바보 돼. 주식 왜 안 해? 바보야, 멍청아. 지금 여기 투자하면 다 부자 되는데. 뭐 이런 분위기 있죠? 98년, 99년, 2000년에 진짜 매일 그랬어. 한 1년 넘게 그랬어.
제가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뭐 혹시 제 나이 또래 그때 투자하셨던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한번 우리 댓글로 그때 분위기 어땠는지 달아주시면 후배들한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되었건 ETF 레버리지 ETF가 다운이 될 먹통이 될 정도의 상황인데, 자, 근데 저희 그 증시학도 TV가 왜 조금 여기에 대해서 욕먹을 거 뻔히 알면서 그냥 피해가면 축하드립니다 박수, 너무너무 축하해, 너무너무 잘 됐어요, 코스피 3000 분명히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럼 나도 좋아. 욕먹을 것도 없어. 축하해주니까 괜찮지. 성격이 꼬부라져가지고 그게 안 된다는 게 문제예요. 자, 밸류에이션 한번 살펴볼게요. 자, 먼저 요거 보기 전에 코스피부터 먼저 볼게요. 자, 코스피 밸류에이션 한번 볼게요. 자, 이게 코스피 밸류에이션이에요. 보시면 뭐 코스피 전체는 그 PER 배수가 지금 이게 이제 트레일링인가? 트레일링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트레일링 21.8배, PER이 BR은 1.48배가 전체 시장입니다. 지금 건설이 마이너스 적자가 나오니까 PER 굉장히 높게 나왔고, 반면에 PBR은 1배 안 되게 그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그 IT 서비스도 22배입니다. 보험, 은행 매우 싸죠. 보험, 은행 10배 안 되는 그런 상황이고, 금융 전체도 11배밖에 안 됩니다. 증권은 최근에 많이 주가가 오르면서 14배까지 올라갔고요. 자, 오락문화는 230배, 많이 높습니다. 운수창고 8배, 경기가스 8배. 여기 그 거래소는 보면 10배 이하들도 꽤 많아요. 자, 근데 최근에 많이 올랐던 로봇이나 이런 쪽은 100배고요. 많이 올랐죠. 제약은 코스피도 매우 높습니다. 80배. 그래서 그걸 점을 찍어보면 왼쪽이에요. PBR이고요. 오른쪽 밑으로는 PER입니다. 자, 어디에 지금 보면 0에 이게 조금 왜 이런 걸 만들어 놨지? 200, 400, 600, 800, 1000, 1200 PER을 나는 왜 이걸 정신 없는 사람들이 이걸 왜 만들었지? 한데 조금 있어 보시면 이해가 돼요.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보시면 0에 수렴하는 주식, 이게 전박이가 많잖아. 왼쪽에 제일 첫 번째 선이 0이거든. 근데 빨간 점이 어디 있어요? 0 근처에 막 붙어 있죠. 왜냐하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체가 20배가 안 되니까 0 근처에 붙어 있지. 왜냐하면 오른쪽 첫 번째 칸이 200이거든. 그냥 다 10% 안짝에 붙어 있는 애들이 거의 대부분 아니야. 20배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전박이가 이렇게 찍혀 있단 말이야. 그리고 밑에 쪽에 많이 박혀 있어요. 2 미만으로. 중간에가 2거든요. 저 위에는 3.9. 그러니까 다 대부분 2 밑으로 박혀 있어요. 이게 거래소입니다. 자, 기억하세요. 자, 이제 코스닥 보도록 할게요. 왜 이런 차트를 만들었지가 이해되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자, 코스닥 볼게요. 자, 코스닥 오른쪽을 볼게요. 오른쪽이 아까 그림하고 똑같아요. 아까 그림하고 코스닥이 똑같거든요. 자, 근데 코스닥은 어떤 그림입니까? 보시면은 저 PBR 낮은 놈도 많고, 그 다음에 PER 낮은 놈도 밑에 몰려 있긴 한데 중간에 띄엄띄엄 해가지고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 게 많죠. 예. 제일 오른쪽 2200 넘는 게 있다. PER 배수가 2200이 넘는 게 있다. 그리고 지금 400배 근처 이렇게 오네요. 근데 PBR은 PBR은 다르네요. 아까 PBR은 거래소에서 4가 고였는데 4가 고점이었는데 얘는 지금 PBR이 저 12 고점입니다. 12. PBR이 12 고점이고, 그러니까 이게 거래소하고는 차원이 다르네. 아까 거기는 4가 고점이었는데 여기는 2배 반을 늘려놨어요. 자, 근데 그래서 밑에 있어가지고 저는 다 잘못 봤는데 1 미만이라고 다 생각했는데 1 미만도 꽤 많은데요. 1부터 2 사이도 굉장히 많은 그런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왼쪽에 수치를 한번 보죠. 코스닥은 PER이 몇 배다? 트레일 기준 183배. 제가 하는 얘기가 코스닥은 세계에서 제일 비싼 시장입니다 라는 말씀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유감인 것이 이 비싼 시장을 3배를 더 띄우겠다고? 실화인가? 이해는 합니다. 주식을 잘 모르시니까요. 국회의원분들은 법을 만드시는 분이지 주식을 하시는 분이 아니니까요. 그러나 애정을 담아 말씀드립니다. 위험합니다. 위험한 건 위험하다고 말씀드려야죠. 자, 제약 배수 한번 볼까요? 제약 배수 밑에 PR 배수 2236배, 제조 138배, 네, 금속 37, 기계장비 83, 네,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평균이 100이 180이야.
스테이블 코인 얘기? 이거는 스테이블 코인은 수급을 만들어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 걱정입니다. 좀 걱정입니다. 물론 갈 거예요. 갈 수 있어요. 이렇게 밀어주면 가고요. 심리적으로 가고요. 우리는 98년, 99년도에 경험했고요. 새로운 기술이 제 기억으로는 시가총액을 삼성전자를 돌파했던 것 같아. 그런 미친 장이 있었다는 거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자, 제 상징 종목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예요. 이거는 저기 어디야? 그 네이버에서 뽑았는데 이거 어떻게 기록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회사 PBR은 100배고요. PER은 어떻게 계산했는지 모르겠는데 약 7,000배 가까이 됩니다. 이 회사 근데 PER이 안 나와요. 실적이 연간 기준으로 플러스 난 적이 없어서 안 되거든요. 이게 마이너스 PER이거든요. 어떻게 뭐 계산을 했나 봐. 어쨌든 한 7,000배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시가총액도 13조예요. 자동차 회사 하나 같아.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놀라운 멀티플입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오늘 그 재미난 뉴스 중에 하나가 저는 이걸 보면서 그분이 혹시 우리 구독 아니겠지?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L자 들어간 주식은 안 산다. 이 뉴스 나오고 해당 기업이 깜놀했어요. 깜놀했습니다. 깜놀해가지고 원래 그러셨잖아요. 회장님께서 아니 자회사 상장하는데 왜 배나라 감나라 왜 XX들이야 좀 기업이 알아서 상장하는 건데 왜 다들 XX들이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다 들었죠?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자, 거기서 상장 철회를 전격 결정했습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볼까요? 원래 그 HX 솔루션스라고 이게 이제 그 약간 그 충방전 그쪽이거든요. 그리고 LS의 자회사의 손자회사의 또 손자회사. 요거를 상장 추진하려고 했어요. 야,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손자회사까지 상장하면은 이렇게 LS 그룹 나중에 이런 식으로 이제 성공적으로 모든 자회사를 상장하면은 시장 하나 떼도 되겠는데 한 100개 종목 되겠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은 네. 하여튼 뭐 이렇게 하려는데 이게 상장 처리가 되었고요. 이제 HD 현대 로보틱스 그리고 실질적인 하나의 지주 회사인 하나 에너지, SK 에코플랜트 모두 상장 지금 중복 상장 논란이 나오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하나 에너지는 상장을 안 했으면 싶네요. 그래서 지주회사가 상장 못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은 좀 드는데요. 자, 어찌되었거나 LS가 상장을 못한 핵심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L자 들어간 주식은 안 한다면서요. 하고 그게 결정타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원래는 그 AI 전력과 EV 수요 대응을 위해서 IPO로 약 5천억 조달하는 게 목표였는데요. 그리고 프리 IPO에 들어갔었던 재무적 투자자들이 2억 달러 규모가 있는데 이 사람들 엑시트도 해줘야 되는 등등등 이런데 이번에 IPO를 철회함으로써 상당히 좀 이 엑시트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생겼는데 오히려 LS 주가는 오직 유일한 지주사 중에 오르는 흐름 대신에 얘네들이 이런 일이 벌어지자 다른 지주사들이 좀 꺾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어쨌든 LS가 깜짝 놀랐다는 게 보여주는 게 공시 하나를 띄웠습니다. 바로 주주환원 공시를 띄우셨어요. 자사주를 1140억 원 추가 소각하겠다라는 건데 제가 요거 한번 꼬부라진 각도기가 한번 이 내용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6년에 주당 배당금을 전년 대비 40% 이상 인상하겠다. 우와, 엄청나네 라고 느껴지죠. 자, 그러나 이 회사의 24년도 시가 배당률은 1.75%였습니다. 근데 주가가 더 올랐기 때문에 작년도 그 주가 기준으로 1.75%에서 40% 주당 배당금을 늘린다고 해봐야 2%대 예상합니다. 시가 배당률 2%. 대단한가요? 그죠? 그렇죠? 네, 그죠? 그렇죠. 근데 저는 오늘 여기서 진짜 웃겼던 게 PBR을 2030년까지 2배 이상 확대하겠다고 했어요. 지금 이미 1배 넘었거든요. 주가가 하도 많이 올라가지고 최근에 4년 있다 2배 확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구나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그 밑에 자기 주식 추가 소각에서 전 진짜 재미났어요. 이 부분이 뭐라고 써 있냐면 25년 8월 자사주 50만 주 소각에 이어
26년 2월 이사의 결의를 거쳐 50만 주를 추가로 소각할 예정이다 라고 하면서 기준가는 1140원 정도, 서시복 정도 된다. 지금 주가 조금 더 올랐으니까 조금 더 금액이 커졌긴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 보도가 어떻게 나면 2천억 수준의 소각을 한다. 근데 여기서 읽을 수 있는 내용은 뭐냐면 지난 8월에도 소각하고 또 했다. 그래서 합산 2천억이다 라는 거야. 그럼 이거를 애플이라든가 애플이나 고글 이런 알파벳 이런 애들을 보면은 3년 누적으로 그러면은 3년 누적으로 자본금에 얼마를 소각했다 이런 경우도 되겠네. 그러면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한 건 뭐냐면 우리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는지 알겠지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미국 기준으로 보면 완전한 넌센스라는 거. 아니 작년에 자사주 소각한 건 소각한 거고 이번에 새로 하는 건 소각하는 거지. 뭘 그 작년 것까지 땡겨서 합쳐가지고 보도를 하고 그래. 웃기잖아요? 난 그렇게 느꼈습니다. 자, 그러나 어찌되었건은 한 2%의 현금 근데 이게 소각과 배당을 따로따로 한다면은 약간은 의미 있어요. 왜냐면은 시가 배당률은 2%대쯤 될 것 같고요. 50만 주 소각을 하면은 소각률 한 1.5%쯤 됩니다. 그러면 이하에서 하는 합산으로 3% 중후반의 주주 화돈을 하는 것이죠. 매우 이례적인 행동을 하신 겁니다. 급하긴 급했고요. 자, 그러나 한국의 금융주라든가 이런 데는 매년 그렇게 하고 있었다. 어서 오세요. 이제 막 엔트리 하셨네요. 매년 이렇게 하실 거죠? 그럼 박수 쳐드리겠습니다. 훌륭합니다. 매년 이렇게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LS 화이팅! 네. 자, 자, 다음으로 외환예금 급증했다는 소식 한번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주자 외환예금이 전월 대비 무려 159억 달러 정도가 추가로 늘어서 통계 작성 이래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고 총 잔액은 1,200억 달러에 육박한다라는 소식이 되겠습니다. 자, 11월 달에도 꽤 많이 늘었는데요. 2개월 연속 외화예금, 그러니까 외화예금 달러를 사놔서 그거를 그냥 주식을 산 게 아니고 그냥 은행에 박아둔 이게 이렇게 됐다라는 거죠. 기업예금 141억 원 정도가 되고요. 1억 달러 정도가 되고요. 141억. 개인이 18.2억 달러 정도 되는 모습입니다. 달러가 이 중에 가장 압도적으로 많고요. 유로화도 꽤 많습니다. 유로화는 아무래도 결제 수단일 걸로 보여지고요. 달러화는 일부 기업 것 중에는 결제 수단 그리고 원화 약세를 대비한 쟁겨두는 수단, 그다음에 개인들도 쟁겨두는 수단. 이거는 이제 미국 주식을 산 게 아니니까 쟁겨두는 수단이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과연 어떻게 될까요? 제가 감히 또 예언을 해볼까요? 돈은 수익을 따라가기 때문에 만약에 1,400원대 초반이 깨지는 1,400원이 깨지는 모습이 보여주고 이거 쉽게 못 올라가겠다 생각되면 이거 다 물량 터질 겁니다. 빨리 움직이세요. 이게 두려우신 분은 장담 못해. 몰라. 환율 어떻게 될지 저는 몰라. 저한테 책임 묻지 마시고. 어쨌든 저는 최근에 왜 맨날 원하는 약세도 달러는 강세된다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요소도 분명히 있어요 라는 말씀까지는 그거까지는 해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진행 상황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알아서 다들 결정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끝난다라는 소식 들으셨죠? 네. 이재명 대통령께서 비정상으로 인한 불공정한 혜택은 힘들더라도 반드시 없애야 한다라는 글을 소셜에 올렸습니다. 이거는 한번 다 읽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는 한국은 증시각도의 TV는 이렇습니다. 한국은 이미 부동산 디플레가 시작됐기 때문에 부동산 디플레를 조금이라도 완화하기 위해서는 빠르게 방향을 턴하지 않으면 정말 위험하다. 이미 자영업자는 100만이 폐업을 하고 있는 자영업 폐업의 시대가 되었다. 이건 정말 중산층이 몰락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것들을 막기 위해서는 부동산 디플레를 막아야 되고, 그럼 더 이상 부동산으로 돈이 들어가면 안 되고, 사회적으로 봤을 때 ROE가 높은 데가 어디냐라는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 사회적인 총 자산 중에 유동성 자산 또는 자본 자산을 어디에 투자해서 우리가 어떤 리턴을 받을 것이냐는 건데, 저희가 지켜보니까 삼성 같은 데가 잘 돌아가면 화성도 돌아가고 동탄도 돌아가고 평택도 돌아가고 수원도 돌아가고 다 잘 돌아가는 경향성이 있으니, 자, 기업에 투자해서 그 지역 기반까지 튼튼하게 만들어보자라는 게 우리나라 전체 ROE를 높이는 방법이다라는 생각을 저희 증시각도TV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부동산에 들어가는 순간 잠겨요. 그리고 월세 환산 수익률이라는 게
뭐 5% 미만이 너무 많아. 3% 미만도 너무 많고 2% 미만도 너무 많아. 그건 무슨 말이냐? 성장률이 죽게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정부와 정부 정책 만드신 분한테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은 이제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ROE를 높이는 방법이 무엇인가로 어프로치를 해야 된다. 그래야 답이 나온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예측 가능한 정상사회로 복귀 중.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습니다. 이거 진짜 무서운 얘기거든요. 정책에 반하지 말라는 주식시장 격언도 있어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2026년 5월 9일 종료 된다는 것은 25년 2월에 이미 정해진 것이었습니다. 재연장하는 법 개정을 또 하겠지라고 생각했다면 오산입니다. 비정상으로 인한 불공정한 혜택은 힘들더라도 반드시 없애야 합니다. 비정상적인 버티기가 이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버티는 이익이 버티는 비용보다 크게 해서는 안 되겠죠. 비정상화를 정상화시킬 수단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 버티는 이익이 버티는 비용보다 크게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럼 버티는 비용을 크게 한다는 거잖아요. 양도세 중과를 유예를 종료하겠다는 얘기인데 나는 이게 갑자기 그러면 다른 세금? 근데 사회적으로 ROE를 높이려면 ROE 낮은데 돈이 안 들어가게 해야 되거든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거 그러면은 다른 세금? 네, 계속 읽을게요. 정상을 위한 상법 개정을 두고 기업과 나라가 망할 듯 호들갑 떨며 저항했지만 막상 개정하고 나니 기업과 국가사회 모두가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잃어버린 30년을 향해 치닫는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을 탈출하는 데도 고통과 저항은 많겠지만 필요하고 유용한 일이라면 피하지 말아야겠죠. 저는 여기에는 조금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미 잃어버린 30년을 진입했다. 다른 수단으로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이미 들어갔다라는 게 저의 판단이고요. 큰 병이 들었을 때 아프고 돈 들지만 수술할 건 수술해야 합니다. 잠시 아픔을 견디면 더 건강하고 돈도 더 잘 벌 것입니다. 네, 지난 4년간 유예 반복을 믿게 한 정부 잘못도 있으니 5월 9일까지 계약한 것은 중과세 유예를 해주도록 국무회의에서 의논해 보겠습니다. 원래 5월 9일까지거든요. 근데 땡기진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무서운 얘기를 했어요. 8년서 내는 세금보다 버티는 세금이 더 비싸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게 진짜 무서운 얘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거 또 있는 거 아니야? 네. 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것과 더불어서 또 하나 이제 그 ROE가 떨어지는 데다 돈 넣는 거 좀 피하자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저기 그 24년도 9월 달에 우리 그 훌륭한 블로거죠. 블로거 중에 최고로 훌륭하신 경제 블로거 중에 최고로 훌륭한 메르님이라고 있어요. 자, 메르님께서 쓴 글이 한번 화제가 됐었던 내용이고 이제 이게 일파만파 이제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대통령 입에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세무사까지 껴서 뭘 했느냐? 대형 베이커리로 상속세 회피를 진행했다. 저는 많이 봤어. 우리 동네 가는 길에 이런 거 많아. 엄청 큰 제빵소 이런 거 엄청 많거든요. 무슨 빵 뭐 이런 거 되게 많아요. 사이즈 진짜 개커. 막 주차 막 어떤 데 막 한 100대쯤 할 수 있는데 브링브링한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늘지? 갑자기 왜 이렇게 너도 나도 빵값도 더럽게 비싸요. 가보면 내가 저기 팔당 있는데 갔다 깜짝 놀랐잖아. 요만한 빵 하나에 진짜 얼마나 하는지. 자, 어쨌든 그 100평 이상 대형 베이커리 카페가 엄청나게 증가했거든요. 얼마나 증가했느냐? 10년 전에 비해서 5배 증가했습니다. 27개가 137개. 이게 24년도니까 25년까지 합치면 조금 더 늘어났을 것 같아요. 20년 이후에 급증을 했으니까 말이죠.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많이 생기냐? 상속 증여세 절세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편법 증여 상속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왜 그러냐? 베이커리 카페는 가업 상속 공제와 증여세 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업종이라고 합니다. 카페는 안 돼. 커피 전문점은 안 되는데 베이커리는 돼. 베이커리는. 그래서 베이커리 카페를 하는 거죠. 네, 물장사를 해야지 그래도 그나마 좀 수준을 맞추니까. 근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 부모가 원래 자녀에게 땅을 그냥 증여를 해버리면은 증여세가 50%야. 네. 근데 이거를 땅을 그냥 주지 않고 베이커리를 만들어. 이거 골조 저렇게 쇠골로 하면 되니까 금방 만들지 이거는. 그렇게 만들면 만들어가지고 5년 이상 또는 10년 이상 운영을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증여세는 10억까지 면제.
그리고 초과분은 10%만 과세. 그래서 20억짜리를 과세하면 원래 땅으로 과세하면 6억 이상의 세금을 내야 되는데 이거를 베이커리 카페로 넘겨주면은 1억 정도밖에 안 내는 20억짜리 자산이. 상속세는 어떠냐? 지금 그림에서 보시듯이 상속세로 해서 10년 운영하고 이렇게 넘기면 상속세 빵원이다. 300억짜리가. 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제 한도가 최대 얼마냐? 600억이야. 600억. 근데 여러분, 한국에서 이제 발등을 찍는 일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부자들의 세금 아껴주는 방법이 엄청 많은 거 아세요? 엄청 많아요. 엄청 많고 부동산 관련해서도 세금 아끼는 방법이 엄청 많아요. 이거는 뭐 저기 부동산 유튜버들이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희는 잘 모르니까. 잘 몰라요. 그냥 있다는 것만 알고 잘 구체적인 건 모르니까. 자, 이건 부동산 유튜버들한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최부심님 도와주세요. 최부심님 한번 다뤄주세요. 자, 부동산은 그쪽으로 넘길게요. 우린 주식하기도 바빠. 네. 예. 어쨌든 1월 25일 이 관련된 국세청의 실태 보도 자료가 발표되었습니다. 자, 이 부분도 결국은 뭐냐면 세금만 안 내면 재산을 다 넘겨줄 수 있으니 어디 생산적인 데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땅으로 갖고 있는 거죠.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앞으로 본격적으로 상황이 어떤지 실태 조사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많아. 엄청 많아. 찾아보면.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는 월급쟁이들이 제일 봉이다. 월급쟁이들이. 저도 얼마 전까지 월급쟁이였어요. 나도 봉이었어, 봉. 여기 봉, 손오고. 네, 그런. 아니, 저 의료보험료 한번 내봐요. 네, 그러니까 내가 적십사할세 이런 생각이 나 적십자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고려아연이 급등했는데요. 아무래도 은가격 상승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다 하는 뭐 이런 재련소 프로젝트 등등등이 상당히 좋게 호응을 받으면서 고려아연이 10% 중반에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철금속에서 오늘 아주 재미나게 우리 권효재 대표님이라고 저하고 사실상 자전거 아주 친한 동호인인데 한번 모셔야 되는데 이분이 딴 데 나가서 유명해져가지고 뒤늦게 저기가 모셨어요. 자, 근데 아주 재미나게 이분은 에너지 완전 전문가거든. 에너지 전문가인데 에너지 관련된 얘기를 하다 보니 비철금속 얘기도 하게 됐어요. 왜 유가는 이렇게 낮냐? 근데 왜 다른 건 많이 올라갔는데 왜 이렇게 낮냐? 말을 하다 보니까 일단 은가격이 지금 사상 최고치 갔고 금가격도 사상 최고치 갔는데 가장 큰 원인은 중국이 원인이고 또 하나는 2차 전지 전고체가 원인이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자, 금이라는 거는 지금 아시다시피 1조 달러 정도의 미국 국채 보유량을 중국이 털어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다 지금 금 사는데 열정을 보이고 있는 거고요. 중국은 아무래도 국제 통화가 되고 싶은 열망을 계속 금을 매수하면서 진행하고 있다. 그래서 금값이 끝없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중국 국민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금을 되게 좋아합니다. 백화점 가면 딴 데는 다 팔이 날리는데 꼭대기층 식당하고 그다음에 1층, 2층에 있는 금 가게만 북석북석합니다. 기본적으로 금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다음에 이제 은은 왜 그러냐? 자, 은은 두 가지인데요. 산업 수요가 굉장히 많답니다. 그래서 도대체 무슨 산업 수요야 했는데 잘 몰랐어요. 배우는 시간이라서 참 좋았는데 두 가지입니다. 태양광 패널의 어떤 전력 효율이 지금 한 22%, 23%까지 올라갔는데 여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게 은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 전고체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의 중간 분리막을 기본적인 걸로 해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에 은을 쓰니까 수명이 금방 깨지지 않고 유지가 되더라.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를 사용하면 은 수요가 폭증한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네요. 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통화가치 하락에 의한 배팅도 있습니다만은 이런 산업적인 수요도 상당히 있다. 그리고 구리도 뭐 잘 아시다시피 전력 수요의 급증. 그리고 전기차와 전력으로 그동안의 석유 에너지에서부터 전력 에너지의 에너지 전환이 계속해서 구리 수요를 폭증시키고 있는 부분도 있다라는 말씀 하고 가셨습니다. 아주 큰 도움이 되는 얘기였고요. 자, 빨리빨리 했는데도 불구하고 벌써 35분이 되어가서 몇 가지 얘기가 더 있지만 그것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월요일 행복한 분들 많으실 텐데요. 항상 이제부터는 행복하지만
경계 가드는 한 발주문을 올려놓고 사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항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행복한 저녁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